위기라고 하면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영적 위기를 말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 위기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단어에 좀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사는 게 원래 위기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들어보셨죠? 이 말도 지금이야 나오는 말이 아니고 4,000년 전 파피루스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선비의 버릇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숙종 때는 요즘 것들 참 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똑같고 늘 위기이고 늘 말세이고 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영적 위기를 정의하자면 인류의 역사를 유지시켜온 정신적 지주가 사라져 인간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모든 공동체가 붕괴되고 질서가 해체되며 서로가 죽고 죽이는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위기의 핵심은 성평등과 막시즘인데요. 위기를 말하면서 웬 성평등, 웬 막시즘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전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현 사회의 흐름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2016년 미 대선을 기점으로 미국은 거대한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크리스천들이 문화 막시즘을 미국민과 교회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 등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에 대응하여 미국 크리스천들은 지구 최전방에서 문화 막시즘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락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교육계를 타락시킨 것이 주 원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와 교사들도 이미 교육계에 침투한 문화 막시즘을 제대로 알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Right now, and this militant, it is an anti-Christian, anti-God, anti-traditionalist revolution. It's partly the sexual revolution has a lot to do with it, and how people live. The civilized world has been thoroughly saturated with Christianity for 2,000 years. Any country grounded in Judeo-Christian values cannot, therefore, be overthrown until those roots are cut. By targeting the family unit, the cultural Marxists knew they could eventually destroy the middle class of the United States. Why? Because the family unit is the basic building block of the middle class. 교사와 학부모들은 오래전부터 교과서나 출판물,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하여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하고 윤리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진보 교육가들이 주장하는 열린 사고, 인권, 역사 해석 방법론 등의 그럴싸한 포장으로 가치와 상식이 몰락하는 과정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침묵을 멈추고 가정의 교사인 학부모와 교사, 목회자 등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나가 연합해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내레이터가 미국의 타락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교육계를 타락시킨 것이 주 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인데 1937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문명이 대단하죠. 그람시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 문명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독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나라는 그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결코 전복시킬 수 없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기본 토대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죠.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소련이 붕괴되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인 라오스, 베트남, 중국 등도 점차 자본주의를 수용했고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문화 막시즘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사상의 시작은 유실론과 유물론인데요. 유실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상이고 유물론은 신은 없으며 세상은 자연 발생했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물질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도 물질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상의 분열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신과 대화하며 살았거든요. 신을 이미 아는데 신이 있다 없다는 논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절대성을 어지럽히면서 사상은 출발을 하게 돼요. 역사가 흐르면서 신이 있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나왔고요. 또 신이 없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나왔는데 마르크스는 신이 없다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 사상가들 중에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마르크스가 최초인 거죠. 마르크스는 1818년에 출생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800년대는 산업혁명의 시기잖아요.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갈등과 혼란이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마르크스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양친이 모두 유대인이지만 개종을 해요.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는데요. 유대인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며 홀로코스트를 겪는 등의 너무 많은 서러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소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당시에 유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의 아픔을 깊게 공감하고요. 이들을 위한 해방을 꿈꾸며 자신만의 혁명 이론을 만들게 돼요. 마르크스가 어떻게 사회를 분석했는지를 이해하면 오늘날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르크스는 사회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세상은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보이는 물질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르크스는 이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상부구조는 문화, 정치, 법률, 과학 등의 정신적 구조를 말하고 하부구조는 그것을 지탱하는 물질적 요소, 즉 경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문화나 정치, 법과 같은 사상은 경제에 따라 변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제죠. 이 하부 구조는 또 두 계급으로 나뉜다고 봤어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노동수단을 가진 노동자로 계급화되어 있는 거죠. 생산수단은 돈이나 토지, 공장을 말해요.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불렀고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지배자로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였어요. 자본가는 생산수단이 있잖아요. 그 생산수단을 통해서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는 그런 부자에게 착취당해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갈등, 억압, 부조리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면 계급을 없애야 하고 계급을 없애려면 경제가 평등해져야 해요. 그래서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부자와 노동자의 경계가 사라지면 계급도 사라지고 인류는 평등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틀, 프레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는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인데 그 둘은 갈등과 모순 속에 서로 싸우는 관계이고요.
두 계급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이루려면 평화로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투쟁과 혁명이 필요해요. 역사는 이렇게 계급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프레임이 오늘날로 이어져 왔어요. 기업주와 노동자만 계급인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도 계급인 거예요. 성인과 아동,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기독교인과 소수종교, 국민과 다문화, 선생님과 학생. 한쪽은 지배자 계급이고 다른 한쪽은 약자로서 피지배자 계급인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비판하면 혐오이고 차별이 되고 약자가 강자를 비판하는 것은 정의가 돼요. 요즘 혐오 프레임, 혐오 세력이란 말을 종종 들으셨죠? 혐오 세력은 약자를 탄압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정도 같은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엥겔스가 말하기를 가족의 역할은 농업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지배계급이 가족을 이루는 이유는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거였어요.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떤 남성의 아이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의 성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일부 일처제나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급적 억압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억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억압, 퇴폐, 부조리 등의 악면을 고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는 혁명이 끝나면 영원한 자유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사상, 인간의 이상이 실현된다는 사상은 청년들의 정의감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게 되죠. 그 사상을 수정 보완하면서 다수의 계파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네오마르크시즘,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